단어를 구조화하여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방법은 통계 기반 Statistics Based Approach가 되겠습니다. 자, 통계 기반으로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는 용어가 말뭉치, 코퍼스라는 용어고요. 한글로 말뭉치라고도 쓰고 그냥 코퍼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코퍼스라는 거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의 문서를 10만 건을 모았다. 그러면 그때의 말뭉치는 위키 10만 건이 되는 거고요. 뉴스 기사 10,000건을 수집했다. 혹은 뭐 트위터 100만 건을 모았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전부 말뭉치가 되겠습니다. 말뭉치 안에는, 즉 우리가 모아놓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안에는 사람의 지식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아야 되겠죠. 달랑 문서 한 장에 사람의 지식이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지식이라는 거는 단어들의 의미, 그리고 문장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지식, 외부의 지식,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워드넷과 같은 단어의 구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 말뭉치만 잘 분석하면 단어의 의미도 찾아낼 수 있고 문장을 쓰는 방법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뭉치에서 주로 어떤 점을 분석하느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 뒤에 나왔고 앞에 나왔는지, 그리고 단어들 간의 패턴이 어떤지 등등을 말뭉치에서 잘 찾아내면 그것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양이 많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전에 다른 지식이 전혀 없이 요 말뭉치만 가지고 단어의 뜻을 찾아내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뭉치가 우리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요 슬라이드 하나예요. 요 슬라이드 하나에서 대량의가 무슨 뜻인지, 목적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지금 그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슬라이드 한 장만 보고 얘네들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이 적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서가 100만 장, 1000만 장이 있다 그러면은 단어의 빈도와 선후 관계를 보아서 대량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소량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어떤 명사를 꾸밀 때 사용되는구나 라는 지식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뭉치를 기반으로 통계 기반 단어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말뭉치에서 결국 단어의 핵심 특성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핵심 특성을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본 분석을 하기 전에는 늘 전처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보면 이렇게 문서 안에 여러 문장 글씨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단어로 먼저 분할을 하게 되고요. 파싱을 한다는 뜻이죠. 단어로 분할을 하고 그 분할된 단어들을 다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아이디를 부여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의미를 표현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말뭉치를 가지고 어떻게 단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느냐. 기본 개념은 분포 가설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자, 분포 가설에 근거를 해서 단어를 분산 표현하게 되는데, 단어의 분산 표현이라는 거는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단어의 분산 표현이라는 거는 단어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벡터로 표현을 하느냐? 이 기본 이론은 분포 가설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 분포 가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주변 단어에 의해 형성된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해요. 여기 비어 있으면은 단어 땡땡에는 의미가 없고,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는
이 주변 단어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 땡땡에는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단어가 대략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자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단어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그 단어가 사용된 맥락이 해당 단어의 의미를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맥락이라는 건 영어로는 컨텍스트가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해석할 때는 컨텍스트를 맥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맥락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단어, 주목하는 단어, 타겟 단어의 주변에 놓인 단어들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자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있다면은 이 자체라는 단어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런 단어들이 맥락이 되는 거죠. 이런 맥락들을 보고 타겟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분포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조금 더 보면은 I drink beer, we drink wine. 얘 두 문장만 가지고서는 부족하지만 이런 류의 문장이 막 여럿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드링크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됐잖아요. 드링크 앞에 나온 게 사람이다라는 것도 말뭉치 분석을 통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 drink, more 이렇게 나오게 되면 비어라는 거와 와인이라는 게 뭔가 비슷한 용도를 갖는, 즉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장이 많이 나오게 되면 비어와 와인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맥락이란 주목하는 단어의 주변에 놓인 단어들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주변이 뭐냐? 주변을 우리가 정의하는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굿바이라는 단어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가 앞에 2칸까지만 볼 건지 10칸까지 볼 건지 100칸까지 볼 건지 그거는 이제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락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면서 우리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주로 맥락의 크기는 윈도우 크기의 2배다. 윈도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어떤 이게 윈도우와 맥락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냥 맥락의 반이 윈도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냐면 굿바이라는 단어를 알고 싶어요. 여기를 예측할 때 앞에 몇 칸까지 볼 거냐? 2칸을 보겠다. 그럼 윈도우가 2인 거예요. 자, 왼쪽으로도 2를 보면은 오른쪽으로도 2를 보겠죠. 그러면 한쪽 사이드 2개잖아요. 이쪽도 2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맥락은 앞에 2개와 뒤에 2개를 합쳐야 되니까 4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앞의 윈도우, 뒤의 윈도우를 합치면은 맥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이그젬플에서는 굿바이라는 단어에 영향을 주는 맥락은 you, say, and I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윈도우와 맥락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통계 기반 단어 의미 표현이 이루어지느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동시 발생 행렬, 동시 출현 행렬이라고도 하고요. co-occurrence matrix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특정 단어의 주변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특정 단어의 주변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집계해서 매트릭스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앞에서 보셨던 그 예문 있잖아요.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굉장히 슬픈 문장이네요.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네, 아무튼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윈도우 크기가 1이다. 간단한 걸 해보기 위해서 윈도우 크기가 1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단어의 동시 발생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U라는 단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U라는 단어의 맥락은 앞에는 단어가 없고요. 옆에는 우리가 윈도우 크기가 1이니까 한 칸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U라는 단어의 맥락에는 say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아닌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표로 나타내면 U라는 단어의 맥락에는 say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0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U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왔다. 그러면 U의 맥락으로 또 U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은 U라는 단어의 맥락으로 say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하나의 행을 봤고요. say도 해볼까요? 자, say에 대해서는 say의 앞뒤로 맥락이잖아요. 윈도우 크기가 1이니까 say에 you 한 번, goodbye 한 번. 자,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say가 여기 또 나왔어요. 자, say는 지금 한 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say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I 한 번, hello 한 번. 즉 뭐냐면 say라는 단어의 맥락에는 you, goodbye, I, hello. you, goodbye, I, hello. 이 단어들이 모두 맥락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지금 you를 해봤고 say를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만약에 마침표다? 얘의 맥락은 hello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출현하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say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say가 두 번 나왔지만 행으로는 한 행으로 집계한다라는 것에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또 반대편에서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얘네들 간의 동시 발생 빈도를 적는 거를 우리가 동시 발생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의 수와 열의 수는 동일하게 되고요. 그 수는 몇 개냐 하면 코퍼스에 사용된 모든 단어의 수만큼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중복을 제거합니다.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요소가 사용됐는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say가 두 번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코퍼스의 말뭉치에 사용된 모든 단어의 수만큼 열과 행이 필요하게 된다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게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방금 보신 동시발생 행렬 코어커런스 매트릭스와 굉장히 유사한 상태로 사용되는 또 다른 행렬이 있는데 바로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 문서 단어 행렬, 닥텀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뭐가 다르냐면 앞에서는 행도 단어, 열도 단어였잖아요. 방금 살펴본 동시 발생 행렬과 유사하지만 사실 내용이 다른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닥텀 매트릭스, 즉 문서 용어 행렬, 문서 단어 행렬이 있습니다. 자, 요게 그 생김새가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신 동시 발생 행렬은 행의 인덱스도 단어들 그리고 이와 대칭한 똑같은 단어들이 열의 인덱스로 사용이 됐잖아요. 얘는 단어와 단어가 얼마나 서로 자주 사용되냐 같이 인근에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닥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문서에 이 단어들이 몇 번 나왔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큐먼트 1번에 에러가 한 번, 인밸리드가 한 번 나온 거고요. 다큐먼트 2번에는 에러가 한 번, 메시지가 두 번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행과 열이 바뀌는 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일반적으로는 행에는 문서를 적고요. 열에는 단어를 적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닥텀 매트릭스, 즉 단어들의 벡터 혹은 문서들의 벡터를 문서에 나타난 단어들의 빈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닥텀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모델 자체를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단어의 문서 출현 빈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요 말이 뭐냐면 단어를 문서 벡터로, 문서를 단어 벡터로 표현한다. 요 말이 뭐냐면 D1을 111100이라는 벡터로, D2를 1021011 이렇게 나타냈다면은 이거는 문서를 단어 벡터로 나타낸 거고요. 볼까요? 문서를 단어 벡터로 나타낸 것 중에서 D1, D2, D3가 누가 좀 비슷해 보이나요? 요거는 이제 엄밀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언뜻 보기에 D1과 D2는 좀 유사해 보이고요. D1과 D3는 조금 덜 유사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문서를 단어 벡터로 나타낸 게 지금 한 거죠. 문서를 단어의 벡터로 나타낸 거고요. 거꾸로 단어를 문서 벡터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러는 111, 인밸리드는 100, 메시지는 120, 파일은 11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단어 벡터로만 보면은 단어를 이제 문서 벡터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 단어를 벡터로 나타낸 거에 의하면 동의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enable과 to, enable과 to는 모두 011, 011 이렇게 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아유, 어떻게 enable이라는 단어와 to라는 단어는 품사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얘네가 동의어가 나왔을까? 그거는 지금 문서가 3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문서가 100만 장이 되게 되면 정말 유사한 단어가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해서 자, 닥텀 매트릭스에서는 단어 벡터도 뽑아낼 수가 있고 문서 벡터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가면 여기에서 나타난 지금 여기는 그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는 문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얘네들도 단어 벡터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를 U라는 단어를 0100000, say라는 단어를 1010110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단어 벡터가 되는 거죠. 즉 여러분은 지금 이미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을 2가지를 배운 건데, 하나는 동시 발생 행렬을 이용해서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도 봤고요. 두 번째는 벡터 스페이스 모델의 닥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도 봤어요.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모델에서는 문서를 벡터로 나타내는 것도 해봤고요. 해서 지금 우리 여러분 같이 보고 계신 Statistics Based Methods Approach가 실제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여러분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추론 기반으로 단순 스태티스틱이 아니라 추론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서 단어를 추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이제 워드2백이라는 게 있게 되고, 요즘에는 또 워드2백 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통해서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베딩이라고 하고요. 자, 꼭 단어뿐만 아니라 텍스트 분석 분야에서는 이제 단어를 나타내는 건데, 아무튼 자, 단어를 어떤 구조화된 벡터로 나타내는 거를 단어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이미 임베딩 방법을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간 닥텀 매트릭스 안에 들어간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빈도수겠죠. 다큐먼트 1번에 에러라는 단어가 1번, 다큐먼트 2번에 메시지라는 단어가 2번 나왔다. 이렇게 문서 D에서 용어 T가 출현한 빈도를 나타내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만약에 596번 나왔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의 영향을 이제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빈도수를 그대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얘네를 뭔가 가공을 해서 weighted value, weighted frequency 혹은 adjusted frequency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즉 안 나왔으면 0, 나왔으면 1. 예를 들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 나왔으니까 아무튼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1로 바꾸는 요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또 괜찮게 잘 되는 게 3 values 0, 1, 2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 안 나왔으면 0, 한 번 나왔으면 1, 여러 번 나왔으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0, 1 그리고 두 번 이상 나왔으면은 2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꼭 마치 무슨 원시인들 뭐 동물 숫자 세는 것처럼 하나 둘 많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어색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방법을 뭐 거의 써볼 일은 없는데 이게 또 의외로 잘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0하고 2라고 여러 개는 2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고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요거 잘 써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잘 안 쓰게 되냐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 weighted frequency, 자 가중 빈도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가중 빈도 모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게 되고 널리 사용되는 빈도는 뭐냐면 TF-IDF라는 가중 빈도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이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TF-IDF의 정의는 일단 이렇습니다. 각 용어가 전체 문서에서 나타내는 출현 빈도의 역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했다. 여전히 어렵죠. 보통 모든 개념의 정의들은 어렵습니다. 얘가 무슨 뜻인지 살펴볼게요. 보기 전에 일단 그 플레임을 먼저 보면 term frequency. term frequency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여기 용어의 빈도. 용어의 빈도는 빈도인데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는 게 또 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용어의 빈도랑 문서의 역빈도를 둘 다 반영하자라는 게 TF-IDF의 철학이고요. 이 플레임은 잘 여러분 쓰실 필요 없고 주로 우리가 TF-IDF라는 약자로 발음을 하게 되고요. TF-IDF는 텍스트 분석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그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이래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D1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아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단어를 뽑으시겠어요? D2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뭘까요? 그러면 아마 메시지를 뽑으실 것 같아요. 자, D1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려면 뭐일까요? 고민을 해보면, 자, 표현을 조금 바꿔볼까요? D1을 가장 D1답게 만드는, 즉 D1을 가장 다른 문서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invalid가 됩니다. 그럼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invalid가 한 번 나온 건 알겠는데 에러도 한 번 나오지 않았냐? 그럼 invalid도 한 번, 에러도 한 번이면은 둘 다 동급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다. 에러는 너무 흔하지 않냐. 에러라는 단어는 지금 모든 문서에서 나오는데 D1에서 에러가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히려 귀하디 귀한 invalid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TF-IDF의 기본 철학은 뭐냐면 어떤 문서에서 어떤 단어가 즉 다큐먼트 T에서 용어 T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문서에서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가 일단 한 번도 안 나왔으면 별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왔으면 중요하겠죠. 네,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 약간의 웨이트를 주는데 뭐냐면
너무 여러 문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가중치를 좀 낮게 주자라는 거예요. 자, 드문 문서는 가중치를 주고 너무 흔한 다른 문서에서 드물게 나온 애는 좀 귀하게 대우를 해주고 다른 문서에서 너무 흔하게 나온 단어는 좀 홀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얘는 뭐냐면 지금 그 로그 붙은 거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뭐가 늘어나면 TF-IDF가 늘어나는지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전체 문서 수예요. 전체 문서 수니까 변함이 없겠죠. 얘는 뭐냐면 T라는 단어가 전체 문서 중에 몇 군데에서 나타난 날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와 전체 문서 수를 빼고 보면 얘와 얘를 보게 되는데, 즉 어떤 문서에서 해당 용어 T가 많이 나타날수록 TF-IDF는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용어 T가 다른 문서에서 적게 나타날수록 이 값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갔다라는 게 TF-IDF의 핵심이고요. 근데 DF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분모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DF 분의 N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역비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요 로그를 취할 때 요 로그의 요 밑에 요 수를 우리가 밑이라고 하잖아요. 밑. 그래서 만약에 2가 들어가면 자연 로그, 10이 들어가면 상용 로그, 혹은 뭐 숫자 2, 3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밑과 이게 뭐였죠? 진수였나? 네, 그랬죠. 밑과 진수. 근데 로그의 밑은 사실 TF-IDF는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뭐냐면 텀의 프리퀀시와 문서의 역빈도, 문서의 빈도의 역비율을 반영하기만 하면 전부 TF-IDF라고 해서 로그를 취하기도 하고 안 취하기도 하고, 로그를 취하면 자연 로그를 취하기도 하고 10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로그의 밑은 일반적으로는 자연 로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빈도에 자연 로그 n 나누기 dft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서가 어떤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온 단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떤 용어가 전체 문서에서 한 번도 안 나왔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DFT가 0이 되잖아요. 그럼 로그 n 나누기 0,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df 대신에 df 더하기 1, 여기를 이렇게 사용한다. 요거는 이제 실제 계산을 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라서 큰 개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TF-IDF를 구해봤어요. TF-IDF를 요 식에 의해서 구해봤는데 나중에 어떤 뭐 파이썬 패키지를 통해서 TF-IDF를 구해봤더니 여러분이 엑셀에서 계산한 거랑 달라요, 값이. 근데 아주 다른 것도 아니고 값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하는 걸까? 어쩌면 여러분이 사용한 패키지에서 얘가 아니라 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지금 TF-IDF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F-IDF를 그래도 좀 알고 계셨고 실제로 좀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규화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TF-IDF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L2 정규화를 수행한 값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되는데, 새로운 문서가 있다라고 쳐봐요. D4가 있어요. 근데 다른 문서는 길이가 요만해요. D1, D2, D3. 근데 D4는 이만해요. 그러면은 D1, D2, D3에 비해서 D4는 용어들이 한참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4의 용어 빈도는 주로 커지게 되겠죠. 즉 문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용어들은 출현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빈도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TF, IDF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문서의 길이에 영향을 받아서 TF, IDF가 과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규화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얘네들의 TF, IDF를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한 값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자, 평균이 아니라, 자, 얘네들을 다 더하고 나서 걔네로 나누게 되면 얘네의 합이 1이 될 거잖아요. 즉, 그거는 이제 L1 정규화가 될 거고, 실제로는 L2 정규화를 많이 쓰게 됩니다. L2 정규화는 각 항의 제곱의 합이 1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볼까요? 만약에 뭐 3이라는 값이 있고 5라는 값이 있었다. 그럼 얘를 L2 정규화를 한다 그러면 3의 제곱, 5가 아니고 4로 하겠습니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9, 16이면 25잖아요. 그럼 얘는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은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5로 나눠요. 5로 나누면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3이 있었고 4가 있었는데 L2 정규화를 하게 되면 5분의 3,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정규화야? 얘네 둘을 합쳤더니 5분의 7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L2 정규화는 제곱의 합이 1이 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곱해보면 25분의 9 더하기 25분의 16은 25분의 25가 돼서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F, IDF의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한 가지 팁은 DF를 DF 더하기 1로 치환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길이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L2 정규화를 수행하는데, L2 정규화는 문서 내 모든 원소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눠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TF, IDF를 구하고 L2 정규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먹고 싶은 사과, 먹고 싶은 바나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벡터 스페이스 모델에 의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닥텀 매트릭스를 구하는 겁니다. 자, 얘를 카운트를 했더니 D1에는 뭐가 나타났냐 하면 먹고 싶은 사과 이렇게 나타났고요. D2에는 먹고 싶은 바나나 이렇게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요거 형태소 분석을 하고 하면 뭐 10분과 10%와 10고와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거는 형태소 분석을 해서 기본형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지금은 형태소 분석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빈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해서 닥텀 매트릭스를 각 문서에 각 단어들이 몇 개씩 나타났는지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지금 얘네가 TF란 말이에요. TF를 여기 다 얘네들은 이제 구해놨잖아요. TF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번엔 IDF를 구하는데 IDF는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 식에 의해서 자 요렇게 된다고 그랬죠. 얘에다가 대신 더하기 1 사용한 거를 우리도 적용해 볼게요. 즉 ln n d f t 더하기 1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과일 2라는 단어는 한 번 나왔잖아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로그 1 더하기 1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된 게 다 얘네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0.69 나온 애들은 전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1 더하기 1에서 2가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다른 거 볼까요? 자, 0.29가 나온 애들이 있네요. 0.29는 어떻게 나왔냐면 두 군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로그 전체 4개의 문서 중 2 더하기 1, 즉 로그 3분의 4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구한 거는 IDF를 구한 거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텀 프리퀀시 TF는
문서와 용어의 행렬로 나타나게 되고요. IDF는 전체 문서에서 얘가 출현한 문서 수기 때문에 각 단어마다 하나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다시 TF는 문서와 용어의 쌍에 대해서 갖게 되고요. IDF는 그냥 용어가 주어지면 IDF 값은 주어집니다. 그러면 TF IDF는 여기 있는 값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TF IDF도 문서와 용어 쌍의 결합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0.69를 다 곱하면 위에 있는 애들은 0이 될 거고 얘는 0.69가 되겠고요. 0.29를 여기다 곱하면 0.29, 0.29, 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D1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단어는 뭘까요? 라고 위의 행렬에서 물어보면 먹고, 사과, 시푼이 동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TF-IDF를 갖고 D1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물어보면 사과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딴 데 안 나왔기 때문에 IDF가 높았죠. IDF가 높다란 얘기는 얘는 귀한 단어란 얘기예요. 그 귀한 단어가 여기에서 나와줬으니 D1의 핵심 단어라고 하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방금 구한 TF-IDF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요 지금 하단에 있는 요 TF-IDF 매트릭스를 그대로 퍼온 다음에 옆에 엑셀로 이제 계산을 해서 붙인 건데 표준화, 정규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했어요. 0은 어차피 0이니까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을 구했더니 얘가 됐고요. 거기에 루트를 씌웠더니 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제곱을 다 더했더니 이렇게 됐고 루트를 씌웠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마지막 열, 요 값으로 각각의 셀을 나눠 주었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이런 값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0.69를 1.1951로 나눴더니 0.57735가 됐고요. 또 얘는 0.69였는데 1.1352로 나눴더니 0.60784가 됐다라는 거죠. 자, 뭘 알 수 있냐 하면 지금 얘도 0.69고 얘도 0.69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길고라는 단어가 D3에서 갖는 중요도와 자, 딴 걸로 할게요. 자, 요걸로 할게요. 10푼이라는 단어가 D1에서 갖는 중요도와 D2에서 갖는 중요도가 동일했는데 얘를 정규화하고 났더니 D1에서는 0.36, D2에서는 0.577, 즉 정규화를 하고 났더니 D2에서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야 이제 normalized TF-IDF까지 해야 각 용어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검산 차원에서 얘네들의 제곱의 합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다 됐더라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합을 구해봤더니 1. 요거는 검산 차원입니다. 즉 L2 정규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는 여러분은 TF-IDF에 대해서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분모에 더하기 1 해주는 거, 그리고 길이로 정규화하는 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TF-IDF 정규화까지 하고 나면 문서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 문서 벡터는 사실 이전부터 나왔죠. 다시 보겠습니다. 얘도 문서 벡터고요. 그리고 TF-IDF로 바꾼 얘도 문서 벡터고요. 그리고 얘를 정규화한 얘도 문서 벡터인데 이 세 가지 중에 단어의 의미를 그래도 가장 잘 문서의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잘 표현한 게 세 번째 거 아니겠느냐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벡터는 너무 흔한 단어들은 높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벡터에서는 너무 흔한 단어의 가중치를 낮추긴 했지만 문서가 너무 길게 되면 뭐 단어가 과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그것까지 다 배제한 요 세 번째 게 가장 정확히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문서를 벡터로 나타냈습니다.